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들 앞에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놓는 게 낯설지만 누군가는 이 사연을 듣고 작은 위로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마음속 둑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저 역시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 하루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남자를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회사 선배가 다리를 놓아줬는데 첫인상이 성실하고 다정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말수는 적지만 진솔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작은 습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전 그런 남자에게서 안정감을 느꼈고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만난 지 반년 정도 지날 무렵 남자가 먼저 조심스레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물론 저도 마음이 있던 터라 먼저 서로의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시댁에 첫 인사를 가는 날, 딱히 긴장이 되진 않았어요. 예비 신랑에게 들은 시댁 식구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그저 결혼할 사람의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만 가득했거든요. 저는 옷차림을 몇 번이나 고치며 들뜬 마음으로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먼저 결혼한 여동생만 있다고 하더군요. 활짝 웃으며 반겨주시는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푸근한 외모에 아주머니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시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물었더니 조금 늦는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소파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우리 많이 안 늦었지? 차가 너무 막히더라. 헌데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뛰어들어온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화들짝 놀라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나타난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제 여고 시절의 앙숙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별다른 이유 없이 저를 못마땅해 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아이였죠. 친구가 많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칭찬받았다는 이유로 저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던 그 아이가 하필이면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었던 겁니다.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그 애를 보자마자 학창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상대도 저를 알아본 듯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눈만 껌뻑이더군요. 그러다 얼굴을 찡그리며 믿을 수 없다는 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네가 왜 여기 있어?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죠. 오늘 첫 인사드리러 왔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대가 못 볼 꼴이라도 본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말도 안 돼. 그럼 오빠가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너란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너야?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서로 눈치만 살피고 유쾌하던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헌데 그것도 모자라 상대가 절 노려보듯 쏘아보다 아무 설명도 없이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 역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어색하고 불편해서 준비해온 인사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채 자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굳이 데려다 주겠다는 남자의 차에 타서 어렵게 제 마음을 전했죠. 아무래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자가 놀란 얼굴로 운전대를 잡은 채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겨우 이런 일로 헤어지자는 거야? 겨우 이런 일이 아니야. 나랑 걔랑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몰라서 그래. 아까 나보고 얼굴색 변하는 거 못 봤어?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상상해 본 적도 없단 말이야. 하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운전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글쎄 말도 없이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라서 멍한 저를 세워두고 여동생을 향해 다그치듯 소리쳤습니다. 야, 너 뭐해? 사과하라고 했잖아. 은자 성격에 괜히 너랑 싸웠을 리가 없어. 무조건 다 네가 잘못했을 테니까 사과하라고. 그러자 또 놀랄 일이 일어났죠.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며 짧게 내뱉긴 했지만 분명 예비 시누이가 저한테 먼저 사과의 말을 건넨 겁니다. 물론 진심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남자의 노력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 마음이 흔들렸어요. 두 남매 간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진 모르겠지만 그 성질 더러운 여동생을 설득하려고 꽤 애를 먹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날부터 남자는 저를 붙들고 결혼하면 시누이가 절대 참견하고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달랬습니다. 걔는 내가 책임지고 찍소리 안 하고 살도록 단속할게. 나만 믿어. 정말 자신 있어?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동생 성격 보통 아닌 거 알지? 무슨 일이 생겨도 내 편이라고 약속할 수 있어? 당연하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평생 은자 네 편이야. 후회 안 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매달리는 통에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간 학창시절의 앙금 하나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애절한 그 맹세를 한번 믿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몇 달 후 그 남자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 안쪽에서 마지못해 축하 인사를 건네던 시누이의 표정이 신경 쓰였지만 저는 애써 그 기억을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넣었죠.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니 지난 안 좋은 감정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내내 시누이는 형식적인 웃음만 지어 보일 뿐 저와 눈을 오래 맞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결혼이란 새 출발 앞에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될 거라 기대하려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 몇 년간 크게 모난데 없이 흘러갔어요.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냈고 시누이와도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때 잠깐 얼굴을 마주하는 정도였죠. 서로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겉으로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도 아이를 낳고 밤낮 없이 육아에 매달리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울 때마다 이만하면 참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지곤 했죠. 남편도 퇴근하고 돌아와 아이를 안아주고 집안일을 거들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그런 나날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멀쩡하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다급한 목소리에 저와 남편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동네 개모임에 나갔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는 소식에 잠시 마음을 놓았지만 이내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고비는 넘기셨지만 몸에 마비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복이 되더라도 완전히 예전 같은 몸으로 돌아가시긴 어려울 것 같네요. 앞으로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실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벽을 짚고서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죠.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로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뒤늦게 도착한 신우이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정작 병실 안으로 들어서지는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야윈 손을 붙잡고 링거줄이 꽂힌 팔뚝을 조심스레 쓸어내리며 애써 눈물을 삼켰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수 담근 김치를 나눠주시며 밝게 웃던 분이었는데 병상에 누운 모습이 낯설어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전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병원과 집을 오가느라 지쳐갔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눈을 뜨고 절 알아봐 주실 때마다 안도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얼마 후 퇴원 날짜가 다가오면서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시어머니에게 자식이라고는 남편과 시누이뿐이니 누군가는 어머니를 모셔야 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시누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의 힘든 사정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나는 애 뒤치다꺼리하고 그이 가게 돕느라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어차피 오빠가 맞으니까 오빠가 모실 거지? 대신 나도 형편 되는 대로 자주 가서 도와줄게. 남편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여보, 당신이 좀 고생해 줄 수 있을까? 요양원에 모시자니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그렇다고 달리 마땅한 방법도 없잖아. 어차피 이제 육아휴직도 끝나가서 복직 고민 중이었으니까 그냥 회사 그만두고 애랑 엄마만 돌봐주면 안 돼? 저는 갓 돌진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고민했습니다. 저도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라 살림이 서툴러 어린아이 하나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벅찬 시기였거든요. 시누이는 애도 어느 정도 자랐고 남편 식당에도 가끔 놀러만 나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바쁜 척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절 크게 시집살이 시키지 않으신 것도 그렇고 어차피 남편이 큰아들이라는 생각도 있어서 복잡한 마음으로 남편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동조차 힘든 시어머니의 간병을 맡는 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으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엄청날 거라는 예상이 스쳐 지나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모른 척 등을 돌릴 순 없더군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의 진심을 믿고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족이란 이름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래, 알았어. 자신은 없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 대신 힘들 땐 당신이랑 아가씨도 같이 도와야 해. 물론이지. 당신 혼자 다 짊어지게 하지 않을게. 고마워, 여보. 정말 든든하다. 그렇게 저는 갓 돌을 넘긴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시어머니의 간병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짐을 꾸리는 저에게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했어요. 여보, 나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주말엔 꼭 쉴 수 있게 교대해주고 퇴근해서도 많이 도울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짊어지는 짐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를 모셔오며 전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오랜 시간 사시던 곳이 아니라 아들 집으로 돌아온 걸 낯설어 하시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이부자리를 정돈한 뒤 베개 위치까지 몇 번이나 매만져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재운 후 시어머니가 계신 방 앞에 홀로 서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찬찬히 머릿속으로 가늠해 보려 했었죠.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지금까지 그이가 성실하게 가장 노릇해준 걸 생각해서라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하자. 그렇게 시작된 간병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루 3번 식사를 챙겨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부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돌려 눕히는 일까지 저의 하루 24시간이 온통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밤에도 마음 놓고 깊이 잠들 수 없어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라도 나면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어설픈 면도 많았어요. 제 서툰 손길 때문에 혹시나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실까 걱정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주말엔 남편에게 아이와 어머니를 부탁한 뒤에 책을 챙겨 들고 학원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운 다음 식탁에 앉아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어르신 돌봄에 관해 제대로 배워서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 컸죠. 얼마 후 실습까지 마치고 어렵게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는 뿌듯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가 참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남편도 흐뭇해하더군요. 당신 정말 대단해. 시어머니 제대로 간병하고 싶어서 자격증까지 따다니 친자식인 나보다 낫다. 고마워 정말. 그렇게 저를 지켜세우는 말 한마디에 보람도 느꼈죠. 그맘때는 남편이 고맙다는 말도 참 자주 건넸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하다. 정말 고마워. 그런 남편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퇴근이 점점 늦어지더니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며 집에 붙어있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때가 많았죠. 어쩌다 제가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남편은 잠깐 시어머니 방을 들여다보고는 이내 나와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운함을 삼켜야 했어요. 처음 했던 약속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아이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어느새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어요. 저는 아이 등원 준비와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매일 아침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처음 간병을 저에게 떠넘길 때 자주 오겠다던 시누이는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때만 겨우 얼굴을 비췄어요. 그마저도 잠깐 앉아있다 제가 해놓은 음식만 바리바리 챙겨 서둘러 자리를 뜨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시누이가 집에 왔을 때 제가 급하게 장을 보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시어머니가 배변 실수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시누이와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며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득달같이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엄마가 실수하셨나봐. 그 냄새가 진동한다. 당신이 얼른 좀 치워줘. 시누이도 팔짱을 낀 채 한마디를 거들더군요. 나도 비위가 약해서 도저히 못 만지겠어. 빨리 좀 해봐. 저는 어이가 없어 두 사람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 기가 막혀서. 누군 처음부터 비위가 좋아서 한 줄 알아? 자식이란 사람들이 잘한다. 남이 보면 내가 친자식인 줄 알겠어.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씻겨드렸죠. 두 사람이 정말 어머니 자식이 맞나 하는 씁쓸한 생각까지 들더군요. 명절이라고 전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 수발까지 드느라 정신이 없는데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돌아갈 때는 자연스럽게 명절 선물로 들어온
과일이나 한과 상자까지 알뜰하게 챙겨가곤 했죠. 그래도 저는 묵묵히 계속 맏며느리 노릇을 이어갔어요. 제가 하지 않으면 그 집구석에서 아무도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나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시어머니의 몸 상태는 노안으로 조금씩 더 나빠지셨고 급기야 간병 5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 예사였고 어떤 날은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하며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누구야?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지 못해?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운함보다 먼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만큼 좋아지셨으면 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안타깝고 속이 상했죠. 그래서 전보다 더 열심히 어머니를 돌봐드렸어요. 화내실 때는 좋아하시던 노래를 틀어드리고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드리며 조금씩 마음을 달래드리기도 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에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그래도 온전한 정신일 때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위로를 받았죠. 그나마 그런 순간들이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삶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취미로 다니던 수영도,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도 모두 뒤로 미뤄야 했죠. 아이도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지만 저는 아이의 학교 행사 한 번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여기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 오랜만에 시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명절도 시어머니 생신도 아닌데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 얼굴을 보고 대뜸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어머, 엄마 얼굴이 왜 이래? 노인네가 살이 이렇게 빠지도록 넌 대체 뭘 어떻게 돌본 거야? 저번에 왔을 때부터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그 정도는 아닌데 어머니가 요즘 예전보다 식사를 잘 못 드시긴 해. 계속 누워만 계시니 소화력도 떨어지고 병원에서는 나이 드시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 뭐? 핑계대지 마. 네가 제대로 했으면 이 지경까지 됐겠어? 오빤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거실 안쪽에 있던 남편은 그 소란을 다 듣고도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시누이의 날선 말들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죠. 10년 가까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머니를 돌보며 식사를 챙긴 세월이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목이 메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아 애써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들으려 하지 않고 분이 안 풀린 얼굴로 몇 마디 더 쏘아붙이고는 훌쩍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시어머니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늘 저만 그런 오해와 원망을 뒤집어 써야 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고 억울해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날의 일을 잊을 새도 없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오랜만에 연락한 여고 동창이 너무 기막힌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은자야, 오랜만이지? 잘 지냈지? 민경아, 나 잘 있지? 너도 잘 지냈지?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던 중 동창이 조심스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은자야,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동창회 했었잖아.
넌 바빠서 못 나와서 아쉬웠지만 수연이 나왔더라고. 수연이는 바로 신우이 이름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돌보느라 동창회 나가는 건 감히 꿈도 못 꾸는데 저한테 어머니 제대로 못 모신다고 성질을 버럭버럭 내던 신우이는 잘도 동창회에 나간 모양이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화나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응? 우리 신우이? 그래. 근데 수연이가 동창 모임에서 그러더라. 자기가 너희 시어머니 드시라고 보낸 영양제를 네가 다 빼돌려서 혼자 먹는다고. 생활비로 준 돈도 친정에 갖다 준다고 하고 시어머니한텐 먹다 남은 김치에 식은 밥만 준다는 거야. 뭐라고? 우리 신우이가 정말 그랬어? 그래, 어디 그뿐인 줄 아니? 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 것도 나라에서 자격증 있는 가족이 부모 돌보면 주는 수당 받으려고 딴 거라면서 노인네를 돈벌이 수단으로 일부러 데려간 거라고 하는 거야. 다들 놀라서 뒤에서 수근거리길래 너한테 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 난 네가 당연히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수연이 걔가 옛날 버릇 못 버리고 또 네 욕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래, 고마워 민경아. 대충 인사하고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돌봐온 세월을 남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떠벌린 신우이를 생각하니 억울함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더군요. 게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것도 제가 시어머니를 이용해 용돈벌이 하려는 수작이라고 했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나가서 몇 시간 알바를 하는 게 돈도 훨씬 많이 받고 몸도 편하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알만한 일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한 겁니다. 전 그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동안의 시간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제가 들은 말을 전했죠. 남편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게 제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나을 것 같더라고요. 여보, 나 어제 동창한테 전화 받았는데 아가씨가 밖에서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나 봐. 어머니는 건성으로 모시고 영양제랑 생활비만 빼돌린다고.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피곤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걔가 원래 좀 철이 없잖아. 집단인 엄마 걱정하다가 나온 말일 거야. 나쁜 뜻 있어서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야?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참겠어. 그동안 하루도 제대로 모시고 어머니 돌본 건 나야. 그리고 아가씨가 언제 영양제 사오고 생활비를 내놨어? 주지도 않은 걸 빼돌린다는 게 말이 돼? 나도 당신 고생하는 거 알아. 안다고. 근데 걔 성격에 내가 뭐라고 하면 더 난리칠 게 뻔하잖아. 그냥 당신이 조금만 참아.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나보고만 참으라는 거야? 난 벌써 10년째 참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더 참아야 해? 알았어. 내가 나중에 알아듣게 잘 얘기해 볼 테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마. 엄마 계시는데 집안만 더 시끄러워지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 노력한 제 진심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 같아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 절망감이 다른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더 저를 지치게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신우이를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명절에 들러 형식적으로 웃음 짓는 얼굴 뒤에 대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신우이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뻔뻔하게 굴었지만 저는 그 태도가 더 꼴보기 싫었어요. 남편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 용돈을 받아가는 것도 명절 선물을 슬쩍 챙겨가는 모습도 더 이상 못 본 척 넘어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랐던 거죠. 신우이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절 욕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된 후로 가슴 한 구석에
이전에는 없던 균열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균열은 아무리 애써 눌러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조금씩 커져만 갔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식사를 챙겼지만 속으로는 시누이에게 직접 따져먹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치솟았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그날의 통화 내용을 곱씹다 보면 억울함에 잠이 오지 않았죠. 이불 속에서 몰래 눈물 훔치던 밤도 있었지만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향해야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한참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시어머니와 아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는 날들이 이어지면 마음속 응어리는 점점 더 단단하게 뭉쳐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손길에도 예전 같은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죽을 떠먹여 드리던 중 어머니가 잠깐 정신이 맑아지셨는지 제 손을 붙잡으며 물으셨습니다. 예, 너 무슨 걱정거리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 일 없어요. 전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서러움에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기만 하셨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상황을 계속 참고 넘길 수도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죠.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더는 다스릴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결국 직접 시누이를 만나 이야기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와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상을 차리고 어머니 몸단장까지 마친 뒤 시누이가 도착하길 기다렸습니다. 상을 차리는 내내 머릿속으로는 오늘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어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었죠. 오후가 되어 집안의 식구들이 들어서자 저는 시누이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아가씨, 할 얘기 있어. 잠깐 나 좀 봐. 뭔데? 우리 오늘 바빠서 얼른 밥만 먹고 가야 하는데? 바쁘다는 말은 나도 지겹게 들었어. 잠깐이면 돼.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시누이는 마지못해 저를 따라 부엌 옆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 거실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한결 잦아들었어요. 저는 몸을 돌려 시누이를 마주봤죠. 시누이의 얼굴에는 이미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아가씨, 나 애들한테 다 들었어. 나 몰래 동창들한테 무슨 소리라고 다니는 거야? 영양제를 빼돌린다느니 생활비를 친정에 갖다 준다느니 그런 소리하고 다닌 게 사실이야? 시누이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뻔뻔한 얼굴로 되받아치더군요.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냈어? 엄마가 저렇게 마른 거 보면 뻔한 거 아니야? 뻔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하루도 안 거르고 어머니 식사 챙기고 대소변 받아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가면서 돌봤어. 그런데 영양제랑 돈을 빼돌려? 도대체 네가 언제 영양제를 사왔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니는 건데?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지 못해? 제 목소리가 커지자 시누이가 흠칫 놀라며 문 밖의 상황을 살폈어요. 그러다 밖이 조용하니 이번엔 오히려 자기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나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열심히 돌봤다면서 왜 엄마 상태가 갈수록 나빠져? 제대로 했으면 진작 좋아지셨어야 하는 거 아니야? 뇌졸중 후유증이랑 치매가 어떻게 며느리 하기 나름으로 좋아지고 나빠져? 의사 선생님도 노안 때문에 심해지는 거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런 거 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네가 옆에서 제대로 살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야.
오빠도 나랑 같은 생각일걸? 그럼 넌 지난 10년 동안 뭘 했는데? 명절에 삐죽 얼굴 비추고 음식 챙겨가면서 오빠한테 몰래 용돈 받아간 게 다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내가 언제 용돈을 받아갔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너 남편 몰래 명품 가방 사놓고 카드값 빵꾸 날까봐 맨날 저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잖아. 누가 몰라서 입 다물어 준 줄 알아? 그래놓고 내가 자격증 딴 걸 돈벌이 하려는 수작이라고 떠들고 다녀? 낯짝도 두껍다 정말. 제 적나라한 공격에 신우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급기야 황당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됐고, 이건 다 무조건 네 탓이야. 네가 그따위로 간병하니까 안 낫지. 그럴 거면 당장 관둬. 그 한마디로 오랜 고생과 그동안 제가 포기한 모든 것이 통째로 짓밟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회사를 그만두던 날의 기억. 밤마다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몸을 돌려드리던 날들. 아이를 등에 업은 채 시어머니를 챙기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신우이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 그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던 인내심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다 관두면 해결되는 거네? 뭐라고? 관둬? 응, 이제 안 해. 신우이는 제 말을 잘못 들은 사람처럼 눈을 껌뻑였습니다. 너 뭐라고 했어, 지금? 이제 안 한다고. 그렇게 못마땅하면 너희 남매가 잘 모셔. 10년이면 나도 할 만큼 했으니 지금부터 정말 잘할 수 있는 네가 해보라고 어디. 순간 신우이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손 놓겠다는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잘한다고 자신하니까 이제부턴 네가 하라는 거잖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돈만 밝히는 난 오늘부로 그만둘 거야. 괜히 나 같은 사람이 나섰다가 어머니 건강만 더 나빠지시면 어쩌니? 그게 며느리로서 할 짓이니? 그런 제 말에 신우이가 뭐라고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남편이 놀란 얼굴로 뛰어들어왔죠.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진정하고 나랑 얘기 좀 해. 진정은 무슨... 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멀쩡해. 당신은 그동안 늘 참으라고만 했지? 오늘도 아가씨가 저딴 소리 하는 걸 듣고도 나한테 진정하라고?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좀 앉아서 얘기하자는 거야. 엄마 계신 데서 이러지 말고. 잘하다 갑자기 왜 이래 진짜. 어머니 계신 데서 못할 말 꺼낸 건 당신 동생이야. 난 그동안 참고 참고 또 참았다고. 나도 사람이라는 걸 잊은 거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신우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아이 물건을 가방에 쑤셔 넣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 엄마, 우리 어디 가? 엄마랑 외할머니 만나러 가자. 그동안 할머니가 우리 보고 싶어도 오라고 하지 못하고 참기만 하셨거든.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은 뒤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잠시 후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이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잠깐만.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 얘기 좀 하자. 됐어. 나 이제 더는 할 얘기 없어. 이러지 마. 오늘 엄마 생신인 거 잊었어? 그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 고삐를 단단히 쥐듯 이를 악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한텐 죄송하다고 전해줘. 그래도 생신상은 내 손으로 차려드렸으니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 이제 나머진 친자식들이 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런 다음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현관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내 남편과 시누이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한 기분이 더 크더군요. 지난 긴 세월 동안 삼키고 또 삼켰던 말들을 그 짧은 순간에 다 토해낸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는 그 집구석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신경 쓰지 않고 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우면서도 이상하게 홀가분하더군요. 뒤에서는 밖으로 쫓아나온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저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이 목적지를 물으셨을 때는 당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친정집 주소를 불렀죠. 늘 조급한 마음으로 얼굴만 내밀고 돌아서야 했던 그곳에서 푹 쉴 생각을 하니 걱정보단 설렘이 앞서더라고요. 택시 안에서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 인내의 시간이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씁쓸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없으면 할머니는 누가 챙겨? 아빠랑 고모가 있잖아. 그동안 엄마가 쉬지 못하고 고생해서 휴가 받은 거야.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정작 제 마음도 진정이 되지 않긴 마찬가지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뚜렷한 답을 찾지도 못했죠.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생각만은 확고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뒤 저는 부모님께 그동안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놨어요. 처음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아무 재촉 없이 기다려주신 덕분에 조금씩 지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네요. 부모님은 놀라시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 온기를 느끼며 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등을 쓸어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몰랐겠니? 난 그래도 다른 가족들이 고마워하면서 알아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아이는 오랜만에 만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품에서 금세 웃음을 되찾았지만 저는 밤이 되어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방문 너머 숨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누운 밤이었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세월을 되짚다 보니 억울함과 후련함이 뒤섞인 감정이 밤새 저를 뒤척이게 했습니다. 헌데 다음 날부터 친정 부모님 전화기로 남편의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하더군요. 부모님은 제게 말하지 말라며 대신 전화를 차단해 주셨지만 저는 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벌어지고 있을 상황이 눈앞에 훤히 그려지는 것 같았죠. 첫째 날은 계속 사과의 말을 쏟아냈고 둘째 날은 시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된다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선 저희 친정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싸더니 다른 사람의 손은 전부 거부하신다는구나. 하루 종일 너만 찾으시는 것 같아. 대소변 처리도 못하게 하시고 입을 다물고 식사도 제대로 안 드시는 모양이다. 이를 어쩌면 좋니? 아이 저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니?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하며 박차고 나왔는데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헌데 그날 저녁 친정으로 초췌한 얼굴을 한 남편과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이틀 넘게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몰골에다 눈 밑에 짙은 그늘도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말릴 틈도 없이 무너지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제발 집으로 좀 돌아와줘. 신우이도 마지못해 옆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심했어.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애가 타는 표정으로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당신만 찾으셔. 밥도 안 드시고 대소변도 우리한테는 안 맡기려고 하셔서 정말 전쟁이 따로 없어. 이러다 큰일 날까봐 무서워. 그래서? 나보고 다시 그 집구석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라는 거야? 그렇겐 절대 못하지. 누구는 처음부터 간병하려고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아? 둘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시겠지. 차근차근 노력해봐. 근데 제 목소리에 신우이는 인내심이 바닥났는지 발끈하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엄마가 저 지경인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얼른 가서 시어머니부터 챙겨야지 뭘 그렇게 따지고 있어. 지금이 그런 걸 따질 때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야? 나한테 그따위로 간병하니까 안 낫는다고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더 어쩌라는 거야? 제가 눈을 부릅뜨고 묻자 신우이가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그땐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 네가 도대체 왜 화가 나는데? 10년을 개고생하고도 쓰레기 취급받는 건 난데 네가 왜 화가 나냐고! 하지만 신우이는 계속 억울하다는 듯 언성을 높이며 저를 향해 삿대질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벌떡 일어나 신우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야, 그만해! 너 언제까지 그 못된 성질 못 죽여서 이 사달을 만들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뭐? 오빠까지 왜 나한테 이래? 오빠도 그동안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남매는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더니 급기야 신우이가 남편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신우이의 어깨를 밀치자 신우이도 지지 않고 자기 오빠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두 사람이 대문 앞에서 서로를 밀치고 잡아당기며 불성사나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이 놀라서 말리러 나오셨겠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허공을 향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한숨 쉬며 말했어요. 좋은 구경 시켜줘서 고마운데 이제 그만두라고 얼른 어머니한테나 가봐.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을 그냥 놔두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어. 제 말에 뜨끔한 두 사람은 숨을 고른 뒤 다시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인간들의 사과 말을 듣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지고 나왔죠. 집에서 나온 뒤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와 상담하며 조금씩 뭔가를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서류를 망설임 없이 남편 앞에 내려놨어요. 이제 그딴 말로는 절대 내 마음을 움직일 순 없으니까 그만두고 이거나 봐. 남편은 멍한 얼굴로 절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게 뭔데? 보면 알 거 아니야. 이혼 서류야. 그리고 지난 10년간 내가 해온 간병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재산 분할 요구서도 같이 넣었어. 아가씨한테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남편과 신우이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애는 어떡하고? 애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지난 10년 동안 아이를 키운 것도 어머니를 돌본 것도 나였어. 이제는 내가 정당하게 해온 것들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을 차례야. 더는 손해보면서 욕이나 먹고 살지 않을 거라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이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니, 너 정말 날 고소하겠다는 거야? 보고도 몰라?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억울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앞으로는 나도 나를 위해서만 살 거야. 은자야, 아니 언니,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그땐 홧김에 그런 거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 홧김이라는 말로 내 지난 시간이랑 헌신을 짓밟아 놓은 핑계가 될 것 같아? 난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어. 남편은 놀라서 눈만 꿈뻑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누이는 서류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인간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그토록 바랬던 건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그저 한마디의 진심 어린 인정과 사과였을 뿐인데 이미 그마저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기분이었죠. 오늘은 그만 돌아가. 더 할 얘기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고. 전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절 부르며 무어라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내일의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끊임없이 친정으로 연락해왔어요. 엄마는 마지못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의 말을 전해주셨죠. 은자야, 너희 시어머니를 어쩌면 좋니? 자식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했어서 요양원에 모시기로 하고 상담까지 받으러 다닌 모양인데 본인이 절대 안 간다고 버티시는 것 같아. 자식들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여기저기 여러 곳을 알아보러 다녔던 것 같은데 막상 모셔가려고 하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셔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우, 참 난감하겠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분이 격렬하게 반응하시니 자식들도 결국 손을 놓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제 마음도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동안 제가 얼마나 시어머니께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새삼 확인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 낮밤으로 번갈아가며 어설픈 손길로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 같았어요. 대소변 처리부터 식사 챙기기까지 그간 제가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고된 것인가를 몸소 겪으며 그제야 간병의 무게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졸기 일수였고 시누이도 자기 남편의 타박을 들으며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전 본격적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과 시누이 고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전화를 받은 친정엄마가 난처한 얼굴로 주저하며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 시누이야. 급한 용건이라고 딱 한 번만 통화하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언니, 우리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없을까? 오빠도 같이 갈게. 부탁이야. 딱 한 번만 시간 좀 내줘. 그 말에 잠시 고민하다 어차피 정리해야 할 문제라면 얼굴을 보고 매듭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자고 했습니다. 좋아. 대신 우리 집 앞은 안 돼. 괜히 지난번처럼 찾아와서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그 근처 카페에서 봐. 그렇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 근처 카페로 가 두 사람과 마주 앉게 됐습니다. 먼저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이혼도 재산분할도 양육권도 대신 우리 엄마만 계속 돌봐줄 수 없을까? 저는 놀랐지만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더러 이혼하고도 어머니를 돌보라는 거야? 그래, 엄마가 절대 요양원에는 안 가신다고 하고 우린 이렇게 살다간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간병인으로 엄마를 좀 돌봐줘. 부탁이야. 이렇게라도 해준다면 당신 절대 원망 안 할게. 아니,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게.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뭐?
간병인? 그래. 여기서는 애 학교도 멀어서 힘들잖아. 당신이 다시 애랑 집에 들어와서 엄마 돌보면서 지내고 난 방 얻어서 나갈게. 애한테는 내가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잘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때? 그러고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절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두 사람을 데리고 노무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식 간병인 자격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정해진 일만 하기로 했죠. 평일에는 어머니를 전담해서 돌보지만 주말에는 꼬박꼬박 쉬기로 하고 더 이상의 근무는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은 두말 없이 그 조건에 동의했어요. 신우이는 처음에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무급 노동이 드디어 계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신우이도 홀쭉해진 얼굴로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그동안 내가 한 말들 다 취소할게. 동창들한테도 내가 헛소리 한 거라고 다 바로잡을 거야. 위자료도 요구한 대로 줄 거고.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남겨. 앞으로 나도 확실한 것만 믿을 거야. 그동안 말뿐인 약속에 너무 대어서 말이야. 신우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 각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저는 그 사과를 온전히 믿진 않았지만 더는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식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었어요. 그 순간에도 특별히 슬프거나 후련하다는 감정보다는 그저 담담한 마음이 더 큰 걸 보니 역시 이혼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연히 약속대로 아이의 양육권은 저에게 주어졌고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신우이는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고 약속대로 위자료도 지급했죠. 오랜만에 속이 후련해지며 그동안 쌓인 채기가 단번에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와 아파트를 마련해 임대를 놓았습니다. 나중에 아이와 함께 지낼 집도 필요하고 노후 자금을 위해 목돈을 적절히 굴릴 방법을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었죠. 부동산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적어놓는 순간 지난 저의 고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 후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는 정식 간병인 자격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게 됐습니다. 저를 본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한눈에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 역시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정식 간병인으로 어머니 돌봐드리러 온 거예요. 이제 제가 평일에 여기 있고 주말엔 그이나 아가씨가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정확히 알아들으신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냥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같이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예전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그 곁을 지키게 됐네요. 이제는 정해진 시간 외에 절대 일하지 않고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주말엔 미련 없이 제 삶의 여유를 즐깁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혹시라도 제가 다시 손을 놓을까봐 사소한 것 하나까지 눈치를 보며 저를 극진히 대접하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 가끔 헛웃음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인간들이 그동안 나만 믿고 막무가내로 나온 거구나?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남편은 매달 급여를 하루도 미루지 않고 정확히 입금하고 명절에는 떡값과 선물까지 안겨옵니다. 시노이도 가끔 마주칠 때마다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더군요. 가끔 시누이가 어머니를 돌보며 잘못한 일에 대해 타박해도 연신 사과하며 다시 배우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오만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죠.
아이도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 안정을 찾고 학교 생활도 예전보다 훨씬 잘하며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제가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그동안 미뤄뒀던 나들이도 다니고 대화도 여유 있게 나눠주니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하며 온전히 제 시간을 가져보는 요즘, 매 순간이 한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저는 긴 세월 동안 그저 참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 여기며 자신을 다독여왔죠. 하지만 이제는 참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딱딱하게 굳은 틀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깨고 나왔을 때 비로소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행복도 따라온다는 걸 느꼈죠. 한마디로 때로는 지렁이도 꿈틀해야 아픈 줄 알고 누군가 돌아봐 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